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2020년 3월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당시 이동재 기자가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에게 접근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불라고 압박했던 사건이죠.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고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 좋아할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죽어요. 지금부터 더 죽어요. 이동재 기자는 당시 한동훈 검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면서 이철 대표한테 협조하면 선처해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와 통화한 내용을 이철 대표의 대리인인 제보자 X에게 들려주는데 이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는 내가 범정을 연결해 주겠다. 협조하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MBC가 2020년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자 이동재 기자, 한동훈 검사 모두 부인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화를 한 적 없고 그래서 한동훈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거죠. 이동재 기자는 사건 직후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지웠고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캐캐묵은 2년 전 얘기를 하냐고요? 잠시만요. 여기 이 서류 뭉치 보이시나요? 제가 최근에 단독 입수한 건데요. 이 자료에서 두 가지 증거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채널A 법조팀장 배혜림 기자의 휴대전화, 또 당시 이동재 기자와 함께 취재를 했던 백승우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데요. 배혜림 기자와 백승우 기자 둘 다 약속한 것처럼 휴대전화를 지웠는데요.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 이들이 지운 기록을 상당수 복원해냅니다. 이들이 당시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 수십 개를 되살린 겁니다. 흥미진진하죠? 당시 채널A 기자들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 유착을 했고 그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채널A의 배혜림 법조팀장과 전략기획실에 있었던 강모 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동재는 자기와 한동훈 대화 사실 아니라고. 회사가 제발 얘기해줬으면 좋겠다고. 자기 너무 괴롭다고. 정신 못 차렸네. 그걸 회사가 어떻게 얘기하나. 미쳤나. 그랬다가 둘이 얘기한 걸로 밝혀지면 그땐 누가 책임지라고. 애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럼 회사 자체가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그건 리스크가 너무 크죠. 한동훈은 그렇게 대응했잖아. 그건 한동훈 대행이니까 한동훈이 책임지는 거고 그런데 다르게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대응 못하죠. 나 한에게 하루 종일 시달려서. 일단 한 얘기는 일절하면 안 될 것 같고 보도본부장이랑 상의해서 대응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할 듯요. 배혜림은 법조팀장으로서 이동재 기자의 취재를 보고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강모 기자는 전략기획실 소속으로 검언유착 사건이 논란이 되니까 채널A의 진상조사 보고서 발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채널A 내에서도 검언유착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했죠?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과 대화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미쳤냐? 그러면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이랑 통화했고 이 녹음 파일이 어딘가에 있을 수 있고 이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근데 한동훈이 취약한 워딩도 있긴 해서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이런 워딩 이런 상황 본 적이 없어서.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한동 음성 지원. 녹취록에 한동훈이 취약한,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말합니다.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다. 얘기 들어봐. 그리고 다시 나한테 알려줘.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도 웃어요. 그러면서 누가 봐도 한동 음성 지우너 이렇게 카카오톡에 썼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한동훈 음성 지원이라는 말을 하려다 오타를 낸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얘기죠. 검찰이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검찰은 법원에 보낸 증거 목록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검찰이 법원에 보낸 증거 목록.
한동훈의 취약한 어딩도 있다는 강의 메시지 등 채널A 관련자 상당수는 피고인들이 제보자 X에게 들려준 녹음 파일을 들어보았다는 사실, 그 음성이 한동훈이라는 사실 등 검찰이 법원에 증거를 보낼 때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증거 목록에다가 각 번호의 증거가 무슨 내용인지 약수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채널A 기자들이 녹음 파일을 들어봤고 한동훈 음성이 맞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렸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다른 증거 자료가 있는지는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검찰 수사 결과 배혜림 법조팀장 그리고 나머지 채널A 기자들은 이동재가 통화한 사람이 한동훈이 맞다고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제가 따로 반론을 듣지는 못했는데요. 채널A 그리고 한동훈 검사 누구든 반론해 오시면 편집 없이 그대로 충실하게 다음 방송에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채널A 기자들과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검찰은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지금까지 열지 못하고 있어요. 한동훈 검사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공하지 않은 거죠. 검찰은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휴대전화를 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혜림 법조팀장, 백승우 법조기자의 휴대전화에는 한동훈 검사가 이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휴대전화를 열지는 못했지만 뒷문으로 열어서 슬쩍 그 내용 일부를 들여다보자는 거죠. 먼저 신라젠 사건 수사 초기였던 2020년 2월 11일 채널A 법조팀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한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신라젠에 사람 보내는 걸 되게 신경 쓴다는 얘기를 들었어. 남부에서 열심히 할 생각은 있는데 뭐 신라젠에 사람을 늘리지 않은 건 아냐. 근데 신라젠은 내부 충원한 거고. 근데 법무부에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얘긴 들었어. 총장은 신라젠과 라임 수사 둘 다 제대로 하라. 충원해서 제대로 해라. 충원해 주겠다 해서 직접 뽑아서 보내준 거야. 그래서 뽑아서 보내줬는데 남부에선 라임에다가만 다 넣은 거지. 근데 그 분장하는 과정에 법무부가 예민하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 송사명 검사장이 열심히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법무부에 보여주는 차원에서 그럴 수밖에는 없어. 물론 신라젠을 열심히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신라젠이나 라임 수사가 피해 정도나 중대성에 비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총장 차원에서 검찰 전체에 영향을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제대로 하라는 것. 총장이 4명 사람까지 사실상 지정을 염두에 두고 한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사 4명을 남부지검에 파견을 합니다. 남부지검은 당시 라임펀드 사건과 신라젠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이 두 가지 금융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검사를 추가로 보내준 거죠. 그런데 남부지검에서 이 검사 4명을 모두 라임 사건에만 배치했다는 겁니다. 이유는 당시 추미애 법무장관이 신라젠 사건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신경 쓰고 예민하게 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송삼현 남부지검장이 추미애 장관의 눈치를 봐서 윤석열 총장이 보내준 검사 4명을 다 라임 쪽에만 배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해준 검찰 관계자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른 바로 그 사람, 한동훈 검사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2월 19일 백승우 기자가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의 녹취록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동훈이 나한테 얘기한 거는 법무부에서 시발 그걸 충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존나리 민감하게 군다 이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서 실제로 송사면이 뭐 근데 수사를 안 할 사람은 아닌데 법무부에 또 보여줘야 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얼레벌레 하는 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그래갖고 그것만 나중에.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는 2월 11일에 자신이 단톡방에 올렸던 내용 그대로를 다시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한동훈 검사가 말해준 거라고 특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 수사 초기부터 한동훈 검사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거죠.
이동재 기자는 이 한동훈 검사와 나눈 취재 내용을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로 발제까지 합니다.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린 이동재 기자의 카톡 내용 계속 보시겠습니다. 신라젠 인원 분장 관련 법무부 겐세이 얘기는 내일 발제로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기사로 발제를 하겠다고 먼저 보고를 하고요. 잠시 뒤에 실제로 정식으로 발제를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신라젠 라임 자산운용 사건을 다루는 남부지검의 검사 충원을 지시, 신라젠과 라임 수사 둘 다 충원해서 제대로 하라며 지시, 파견 검사 4명을 염두에 두고 사실상 직접 지명한 것으로 알려져. 하지만 충원된 검사 4명은 신라젠 수사팀 대신 라임 자산운용팀에 전원 배치돼 복수의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신라젠 수사팀의 파견 검사를 증언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라임 수사팀에 전원 배치됐다는 것, 유시민 전 장관 등 정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신라젠 수사를 견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자, 한동훈 검사가 이동재 기자한테 현안을 설명해주면서 방향을 정해주죠. 그러면 이동재 기자는 그 방향 그대로 기사로 발제하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발제는 실제로 기사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 검사와 보수 언론이 어떻게 유착해서 기사를 쓰고 여론을 만들어 가는지 검언 유착의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월 10일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라온 취재 보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검찰 신라젠 대장자 관련 접촉 포인트. 이철 일가. 손 XX 아내 EX 아들, 양 XX 며느리. 등기상 소유자로 적힌 곳은 양주 소재 아파트 4곳 ENG 촬영 모두 완료. 현재 경기도 양주시 고음로 117-725동 755의 실거주 가능성 높아. 경기도 양주시 고음로 117-725동 155는 펜트하우스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 경기도 양주시 고음로 118-1695동 555호와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28-8 유승한 네들아파트 655동 155는 현재 세주는 듯. 실거주 아님. 양 XX 번호 010-87 의정부시 소재 학원 수학 교사. 신 XX 이철 최측근 2015에서 2016년 VIK 사장 직무대행 남부구 취소 수감 중. 위례 자연의 내미한 이편한 세상 555동 155호. 판교 붓돌마을 455동 155호. 두 곳 모두 현재 거주의 X. 위례에서 지난해 2월 이사한 이후 현재 소재 불특정. 징역 6년 선고받은 상태. 상황 복잡해지면 임열 가능성 있음. 개인정보를 제가 일부 지웠는데요. 채널A 단톡방에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가 모두 그대로 적시돼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런데 이 취재보고 제목이 뭐였죠? 검찰, 신라젠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였죠. 그러니까 검찰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철 대표를 취재하라고 그의 개인정보를 검찰이 채널A 기자들한테 흘려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동재 기자의 신라젠 취재는 처음부터 검찰이 청부해서 시작한 취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라젠 사건 취재는 이후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 보도로 중단이 됩니다. 한동훈 검사는 이때 발등에 불 떨어진 형국이 됐죠. 당시 채널A 카톡방에 올라온 대화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의 다급한 사정이 잘 드러납니다. 4월 2일 날 배혜림 법조팀장은 그동안 한동훈 검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리해서 자신의 윗선에 보고를 하는데요. 먼저 3월 30일 날 한동훈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MBC 기자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알려와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로 대응하겠다면서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지 못하겠으니 문자로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 대응하는 방안을 상해 한 검사장은 오후 6시 14분 MBC 기자가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보낸 질의 내용을 참고용으로 보내옴. 오후 7시 29분에는 MBC 기자가 한 검사장에게 보낸 질의 내용을 추가로 보내옴. 오후 9시 보도본부장이 주재하고 부본부장과 사회부장과 회의하는 도중 한 검사장에게 2차례 전화를 받았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존재 유무를 묻는 질문에 녹음 파일은 없고 그러므로 녹취록은 없다는 취지로 답변. 자, 3월 30일은 MBC 보도 하루 전인데요. 제가 한동훈 검사에게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MBC에서 연락이 왔다고 채널A에다가 보고를 하죠. 참 이상합니다. 한동훈 검사 주장에 따르면 이동재 기자랑 신라젠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동재 기자가 자기 이름을 허위로 팔고 다닌 거고 자기는 피해자인데 가해자인 채널A에다가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를 하면서 협조를 구해요. 그러면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 있냐 없냐를 채널A에다가 물어보죠. 아니,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지를 왜 물어봅니까? 계속해서 3월 31일에 한동훈 검사가 배혜림 팀장과 나눈 얘기를 보실게요. MBC 보도 전까지 10차례 넘게 통화. 한 검사장은 오전 통화에서 MBC의 녹취록은 있을 수 없다. 녹취록이 있다면 달라? 목소리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할 경우 부득이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겠다고 알려와. 한 검사장은 오후 통화에서 채널A가 MBC의 녹취록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요청. 저는 한 검사장에게 녹취록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MBC 보도 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쉽지 않다. 보도 내용을 확인한 뒤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한 검사장은 이동재 사건의 피해자로 하지도 않은 일로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채널A가 녹취록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줄 것을 요구. 한 검사장은 채널A 메인 뉴스 이후 열린민주당이 감찰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는 사실을 알려주며 피해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채널A의 신속한 입장 발표 요구. 한동훈 검사가 10차례 이상 배혜림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록이 없다고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찰 내 2인자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그런 권력자가 가해자인 채널A를 고소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MBC에 녹취록이 없다고 잘 얘기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드러나죠. 계속해서 4월 1일 대화 내용도 보시겠습니다. 한 검사장이 오전 7시 14분 첫 전화를 걸어와 채널A 간부와 직접 통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이후 김정은 보도본부장 전화번호 알려줌. 이후 한 검사장은 오전 통화에서 보도본부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와. 한 검사장은 계속해서 회사 입장에 변화가 없는 건 맞느냐고 물어왔고 변화 없다고 답변. 자신은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에 입장을 내주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하다고도 밝혀. 오후 4시 2분에는 MBC 지목한 검사장, 당사자 아니라고 채널A가 확인. 제목에 기사 링크를 보내 이후 내용에 문제없는지 확인해와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 오후 5시 22분 한 검사장은 보도본부장에게 추가로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내와 이후 MBC가 보도에 정인 리포트 내용에 대해 서로 교환. 그러니까 배혜림 팀장한테 부탁하다가 안 되니까 채널A 보도본부장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채널A가 녹취록과 녹음 파일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해달라 이걸 배혜림 팀장은 물론이고 보도본부장한테까지 계속해서 요청한 겁니다. 아니 가해자는 채널A인데 가해자랑 결탁해서 일일이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고 또 이를 폭로한 MBC에는 신라젠 관련 얘기는 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이후에 들통이 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한동훈이 신라젠 사건 말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중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천지 관련 얘기도 들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는 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신라젠 사건에 대해서 채널A 기자들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살펴봤는데요.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과 신라젠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각종 현안에 대해서 폭넓게 채널A 기자들과 소통을 해왔는데요. 그중에는 신천지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월경에는 우리나라에도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요한 확산 경로 중 하나가 신천지 교회였죠. 당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했었죠. 경찰은 신천지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데요. 검찰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걸 2차례나 기각을 합니다. 당시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는 채널A 기자들한테 배경 설명을 하는데요. 2020년 3월 1일 채널A 법조팀 단톡방에 올라온
취재 보고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코로나는 신중하게 다뤄줘. 중대본은 오히려 수사 신중 취지로 요청했어. 대검으로 직접. 아니, 검찰도 코로나 회의에 가잖아. 거기 이광호 본부장인가 있어.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요청. 그리고 명단 가지고 박원순이 고발한다고 난리치고 지랄하잖아. 왜 경찰에 안 하고 우리야 할까? 경찰이 안 받아주는 거야. 경찰 입장에서도 총선도 지게 생겼으니까 부담 가서 못하는 거야. 그리고 명단이 쟤네가 제출한 거가 대부분 다 맞아. 과천이나 서울이나 사람이 겹치거나 빠지거나 하는 게 있어서 그런 거지. 사실상 다 맞다는 거야. 쟤네가 사이비지만 지네다 죽게 생겼는데 거짓으로 하겠냐는 거야. 그리고 명동성당에서 사랑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명단 다 제출하라면 제출해? 절대 안 해. 근데 쟤네가 뽑아서 해주겠다는 거잖아. 근데 이성윤이나 김관정이나 다 어용인데? 그런 김관정조차 이거는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야. 김관정이가 보건복지부랑 맨날 통화하잖아. 이게 추미애도 그랬지만 압수수색 얘기하는 건 쟤네 보고 다 숨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횡령이니 뭐니 들어왔으니까 이만희 처리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당장 명단 가지고 하는 건 아니란 거야. 근데 그러면 당장 압색을 안 해? 밑에서 사고 치면? 신모시기는 그랬다며. 반부패보면 당장 압색 나선다고. 근데 총장이 중심을 잡고 가니까 그렇게 안 갈 거야. 그리고 이게 압색 나서면 30만 신도가 가만히 있겠나. 유병원 때하고는 사이즈가 다른 애들이야. 검찰이 압수수색을 안 할 거라고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이유와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 그 내용이 좀 웃겨요.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게 생겨서 그 부담 때문에 경찰도 민주당 믿고는 압수수색을 못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상황을 이유로 들어요. 또 은근히 신천지 편을 들고 있죠. 신천지가 제출한 명단이 다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명단이 상당수 다르다는 게 이후 다 확인이 됐죠. 또 압수수색하면 오히려 신천지 신도들이 숨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언제는 신천지 신도들이 나 신천지 신도라고 하고 다녔나요? 범인이 숨을까 봐 압수수색을 못 한다고요? 이게 검사가 할 말이 맞습니까? 또 압색하면 30만 신천지 신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청와대도 안 무서워하고 180석 거대 여당도 안 무서워하는 한동훈 검사님께서 신천지 신도들을 무서워한다고요? 몇 분 뒤에는 이런 보고 내용도 추가가 됩니다. 중대본 입장에서 지금 압색이 도움이 되겠느냐. 이미 3,000명이 걸린 상황에서 쟤네 압색하면 숨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회사에 현명하게 잘 알려줘.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회사에 잘 알려달라. 신천지 보도는 신중하게 다뤄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방향을 미리 잡아주고 제시하는 거죠. 이 같은 취재를 한 채널A 기자는 이런 취재 보고 내용 다음에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려요.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흐리니까 윤석열이 시킨 것 같긴 한데 윤석열은 압색 반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당시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여론이 매우 안 좋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윤석열 총장이 반대해서 신천지 압수수색은 못한다고 보고를 하는 상황입니다. 압색을 안 한다는 게 자기들도 이상했는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흐른다. 뭐 이런 말을 해요. 당시 한동훈 검사는 부산 고검의 차장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 기자한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신천지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거침없이 말을 합니다. 백승우 기자 휴대전화에서는요. 한동훈 검사의 카톡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여러 개 발견됩니다. 이건 아마 이동재 기자한테 얘기해 준 걸 이동재 기자가 캡처해서 후배인 백승우 기자한테 참고하라고 보내준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백승우 기자가 검찰 수사에 앞서서 이 내용을 모두 지웠었는데 검찰이 포렌식한 결과 이게 복원이 된 거죠. 먼저 2월 6일 한동훈 검사가 한 채널A 기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최강욱 기소도 추장관 온 이후 그때는 왜 줬나요? 자기가 준 건데. 감찰무마 사건 조국 기소 후 공범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기소, 백박 기소 전에 조국 공소장 공개함. 모두 추장관 취임 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20년 2월 초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해서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이를 비판하는 카톡을 보내는 겁니다. 최강욱, 백원우,
박형철 같은 사람들 공소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송철없고만 비공개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들을 설명해 주는 걸로 보여요. 2월 11일 날 한동훈 검사가 보낸 카톡도 보실게요. 이 얘긴 결국 신봉수 수사팀을 배제하고 새로 이성윤 어용팀에게 기소 여부를 맡기겠다는 얘기.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요. 2020년 초에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다 교체가 되거든요. 당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을 맡고 있었는데요. 평택지청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그리고 이성윤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새로 임명돼서 부임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이성윤 검사를 어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메시지도 보실까요? 기소도 아니고 검찰 송치도 안 된 10년 된 내사 기록이 원본으로 유출? 공작 직원 수준이?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2020년 2월 17일 오전 8시에 뉴스타파가 대형 특종 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보도인데요. 뉴스타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내용이 담긴 경찰의 내사 보고서를 입수하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도를 하는데요. 그 보고서가 공작에 의해서 언론사에 전달됐다고 한동훈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공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취재해봐서 아는데요. 당시 경찰청의 한 간부가 특수수사에 관심이 있어서 오래된 내사 보고서를 뒤져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혼자서 이 자료를 보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아무도 모르게 우편으로 탐사보도에 강한 뉴스타파의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뉴스타파는 초창기에 누가 이걸 보낸 건지 또 경찰 내사 보고서가 맞는지 이런 걸 몰랐고 확실을 못했어요. 그래서 취재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감추고 제보를 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공작이 됩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법적 조치 검토하는 분 있는 듯합니다. 오, 네. 이분 면책 특권 없죠 아직. 의미심장하죠. 누군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그 대상, 면책 특권이 없다. 그러니까 고발하면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면책 특권 운운하는 걸 봐선 여권의 고인사로 추정됩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 추미애 장관이나 당시 그 총선에 출마했던 최강욱 후보를 말하는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훈 검사는 누군가가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한동훈 검사는 이런 식으로 각종 사안과 이슈마다 설명하고 입장도 주는데 정치적으로 아주 명확하죠. 반청와대, 반추미애, 친윤석열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서슴지 않고 드러냅니다. 또 그런 논리를 기자들한테 전파도 하고요. 기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얘기를 그대로 기사로 쓴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러는 거죠.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한동훈 검사 얘기는 이쯤 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한동훈 말고 다른 검사들은 채널A 기자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유착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희수 기자입니다. 이번에 입수한 검언 유착 사건 수사 자료에는 한동훈 검사 말고도 다른 검사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검찰의 수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배혜림 법조팀장의 4월 2일 카카오톡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김진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이동재, 한동훈 음성 파일요. 윤석열 총장이 한동훈 검사의 음성 파일이 있는지 여부를 채널A 기자에게 여러 차례 확인했다는 겁니다. 당시 대검의 공식 입장은 이거였어요. 한동훈 검사가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부인한다. 채널A에 물어봤더니 채널A가 한동훈 검사랑 얘기한 거 아니고 녹음 파일 없다고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채널A에 확인해서 한동훈 검사가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따로 자기가 친한 기자한테 혹시 녹음 파일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봤던 거죠. 혹시 채널A 기자들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검언 유착한 적 없고 그래서 녹음 파일도 없다 이렇게 발표한 자기들 얘기를 자기들도 믿지 않은 겁니다. 자기들도 안 믿는 얘기를 국민들 보고는 믿으라고 검찰이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던 거죠. 계속해서 이날 배혜림 팀장의 다른 카카오톡 메시지 보시겠습니다. 4월 2일 대검 대변인은 전화를 걸어와 법무부가 감찰 대신 진상조사로 발표할 것으로 안다. 이후 대검이 낼 반응 문구를 미리 보내주겠다고 말해. 직후 카카오톡으로 최근 MBC 뉴스데스크 보도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은 채널A 기자와 신라젠과 관련하여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간부의 입장. 기사 중 녹취록이나 통화 녹음은 거론되고 있는 검찰 간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채널A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는 등 보도의 진상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어제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내줌. 이후 피드백하지 못했음. 당시 권순정 대검 대변인이 대검찰청 입장을 밝히기 전에 미리 그 문구를 채널A에 보내서 검토하게 한 겁니다. 당시 검찰 수뇌부들은 단체로 채널A에 약점 잡혔었나요? 왜 죄다 채널A에 보고를 하죠? 검사가 채널A 정보원들인가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배혜림 팀장한테 10여 차례 이상 전화해서 녹음 파일 없다고 내가 아니라고 발표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내용 기억하시죠? 채널A가 공식적으로는 한동훈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대검이 대신 그렇게 발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채널A에 확인해 봤더니 채널A는 한동훈이 아니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이 발표를 하기 전에 먼저 채널A에 알려주고 그렇게 해도 이상 없을지 조율을 하는 과정이 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겁니다. 채널A는 이후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는데 수사 대상한테 검찰이 먼저 자료를 보내서 검토를 받는다? 대체 당시 검사님들 왜 이랬던 거죠? 이래놓고 검언 유착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백승우 기자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입니다. 조사위 진상보고서랑 A라는 한동훈 검사장이 한 말 중 나보다는 이 하는 게 낫겠다. 내가 D를 내가 직접 이 있는데 여기서 은 어디이고 수사기관 관계자라는 D는 누구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13일 또는 3월 22일 제보자 X와 만남에서 범정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이 범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 D는 저희 취재원이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손모식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대검 범정의 손모식이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손준성 검사입니다. 고발 사주 사건에 등장하는 바로 그 검사.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고발해달라며 이들의 이름이 들어간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검사는 백승우 기자한테 3월 13일과 22일에 제보자 X를 만날 당시의 상황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제보자 X를 만나서 보여준 녹취록을 보면 한동훈 검사가 대검 범정의 어떤 검사를 연결해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백승우 기자가 손모식이 검사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한동훈 검사장,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 그리고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MBC의 검언 유착 보도로 검찰 내 분위기가 가장 긴박했던 그 시기에 단톡방을 만들어서 수십 차례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책만 보면 이 세 명은 서로 연관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검언 유착 보도를 고발 사주로 뒤엎고자 했던 공작을 함께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세간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단톡방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한데요.
한동훈 검사가 자기 휴대전화 비번을 감추고 수사에 협조 안 하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를 뒤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다녔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배 이름은 나와요. 선배 그 채널 A 하면 타사에서도 한동훈이랑 친해갖고 뽑아먹는 새끼 뭐 이렇게 이해하겠지. 자, 타사 기자들이 볼 때도 이동재 본인은 한동훈한테 기사를 뽑아먹는 기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자신의 주요 취재원이고 그한테 검찰 내부 정보를 받아서 기사를 많이 썼다고 본인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죠. 근데 잠깐만요. 이 녹음 파일은 이동재 기자와 백승우 기자가 2월 6일에 둘이 함께 이철 대표의 양주 자택을 취재한다면서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인데요. 이게 녹음이 돼 있어요. 아니, 채널A 기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대화하는 것도 서로 녹음을 따나요? 이해하기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신문조서입니다. 이동재는 이 통화에서 취재원을 로 지칭했다는데 은 무슨 말인가요? 본건 취재 이전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이동재가 불렀던 별명인데 응? 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동재가 한동훈 검사장을 라고 부르고 법조팀원 모두가 이동재가 라고 하면 한동훈 검사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땡땡땡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를 부를 때 사용한 일종의 별명인데요. 한동훈 검사의 특정 신체 부위의 특징을 잡아서 만든 별명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친한 척하면서 기사 뽑아먹고 뒤에서는 저렇게 특정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모욕적인 표현으로 부르고 그러다가 한동훈 검사를 검언유착 의혹에까지 휘말리게 했죠. 제가 한동훈 검사였으면 이동재 기자 바로 고소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동훈 검사는 고소 안 하고 있죠. 둘의 관계가 참 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를 녹음해서 제보자 X에게 들려줄 때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 이 계획을 다른 기자와 공유하는데요. 이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이동재 기자가 자기 휴대전화를 지우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했던 녹음 파일은 아직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동재 기자는 자기 휴대전화는 지웠지만 녹음 파일을 만들면서 주변과 공유했던 상황은 지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와의 녹음 파일을 만들었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동재 기자는 2월 25일 제보자 X를 처음 만나요. 이 자리에서 이동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선생님께서 저를 예를 들어 못 믿어가지고 저기 한다 싶으면 제가 뭐 판단은 이철 대표가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뭐 검찰 고위 관계자랑 통화하는 걸 뭐 대화하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같이 만난 자리에서 뭐 들려드릴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근데 이제 뭐 제 파일을 안 드리죠. 감옥 가니까. 방금은 현장에서 녹음했던 이동재 기자의 실제 육성입니다. 이동재 기자도 이철 대표를 설득하려면 자기가 고위검사랑 친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친하다고 말로만 떠들어봐야 제보자 X나 이철 대표가 안 믿을 테니까 자기가 고위검사랑 대화하는 걸 녹음 파일을 들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보안 때문에 파일을 주지는 못하겠고 들려만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동재 기자는 신라젠 사건을 현장 취재하던 2020년 3월 10일 오후 4시 18분에 백승우 기자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내용은 백승우 기자의 휴대전화에 모두 녹음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취재 끝났니? 고생했다. 야, 안 그래도 내가 아침에 전화를 했어. 에이, 이렇게 양아치같이 그래가지고 내가 기사 안 쓰면 그만인데 위험하게는 못하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한동훈이 만나봐 그래도 하는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있으니까 만나봐봐. 내가 수사팀에 말해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XX 거기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그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자기가 손을 써줄 수 있다는 식으로 엄청 얘기를 해. 이동재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죠? 거기다가 녹음 얘기는 못하겠더라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한동훈 당신 목소리를 좀 녹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차마 얘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한동훈과 통화를 했고 당신 목소리를 녹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겠는데 차마 한동훈한테 직접 그 얘기를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3월 10일 이동재 기자가 백승우 기자한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어떻게 손을 써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게 사법 절차상 뭐 이렇게 자백을 하고 반성한 다음에 개전에 정을 많이 나타내면 당연히 그 부분은 참작이 되는 것이며 우리 수사 역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내가 수사팀에다가 얘기해 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정보가 어디까지 나왔어? 이러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그랬더니 일단 그래도 만나보고 나를 팔아막이려는 거야. 이러면서 자, 이동재 기자 말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가 이철 대표가 듣고 싶어한 바로 그 말을 해주죠. 자백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면 참작이 되고 수사가 그렇게 흘러간다. 다시 말해 협조하면 선처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가 자기를 팔라고 하니까 이동재 기자가 결심을 합니다. 이동재 기자의 대화 내용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나서 검찰을 팔아야지 뭐. 윤회 최측근이 했다 뭐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되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한동훈이 내가 카카오로 해가지고 녹음이 안 됐거든. 그런데 그 부분은 너한테 워딩만 줄 테니까 그걸 변조를 해가지고 한 번만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든가. 이게 서로 만나면 믿음이 있어야 하니까 핸드폰 다 털고 해야지 뭐. 서로 녹음 이런 거 막 안 하도록 확인하고 사우나에서 만날까 그 생각까지 했거든. 자, 이동재 기자가 윤석열 최측근이다. 이 정도는 내가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 한 모시기. 실제로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 만나서 했던 얘기죠. 그런데 한동훈과의 이 통화는 카카오톡 전화라 녹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했던 말의 워딩을 백승우 너한테 줄 테니까 다른 사람 대독을 시켜서 그걸 녹음해서 들려줄까? 아니면 사우나에서 만나서 들려줄까? 제보자가 녹음을 못하게 지금 이런 말을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목소리를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 이동재 기자가 엄청난 고민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한동훈한테 녹음 얘기를 할지 말지, 다른 사람한테 대독을 시킬지, 아예 사우나에서 만나서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줄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동재 기자는 결국 3월 20일 오후 2시 10분에 한동훈과 일반 전화로 7분 13초간 통화하고 이 대화를 녹음합니다. 이 내용은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와 검찰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3분 뒤인 2시 20분경에 제보자 X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내요. 선생님 전화 부탁드립니다.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안 하시는 거고요. 저도 다 말씀드릴 테니 이 말은 한동훈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카드 다 보여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동재 기자는 다시 20분 뒤인 2시 40분에 백승우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 3분 33초간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니까 내가 녹음 파일 들려주고 싶다고 하면 다 들려. 내가 다 녹음했어. 이 나중에 왜 내가 이걸 나중에 녹음할까봐 그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것 같아. 그래 갖고 진짜 내가 진짜 얘기했다. 난 닦았으니까 네가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다 녹음했다. 제보자가 녹음할까봐 고민이었는데 이어폰으로 들려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죠. 이동재 기자는 3월 22일 제보자 X를 만나서
한동훈 검사와 통화한 녹음 파일을 들려줍니다. 이어폰으로 들려주는데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실행한 거죠. 소름 돋지 않으시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에게 들려준 파일은 배혜림 팀장에게 그대로 보고가 됩니다. 3월 23일 배혜림 법조팀장 카카오톡에 보고된 녹취록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철 측이 검찰에 내가 이거 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데 내가 이 기자님만 믿고 어떻게 하냐는 거야. 나는 아니 너 20년 30년 두드려 맞을 거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니 달라지지 왜 안 달라져? 검찰에도 무슨 왜 안 달라지겠어? 줄 하나는 이동재 기자, 줄 2개 등호 표시는 한동훈 검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카카오톡 메시지 맨 위에 골뱅이 표시하고 2분 40초부터 3분 14초까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타임코드입니다. 저희 MBC에선 줄여서 TC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방송 기자들이 녹취록 만들 때 그 문장이 몇 분 몇 초에 나오는지 알 수 있도록 저렇게 시간을 달아놓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인터뷰나 대화가 나오는 시간대를 찾아서 그 부분을 편집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영상이나 녹음 파일을 풀어서 녹취록을 만들 때 꼭 저렇게 타임코드를 다는데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도 한동훈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풀어서 타임코드를 단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녹음 파일도 있고 녹취록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동재 기자가 나중에 뭐라고 변명했죠? 제보자 X에게 들려준 녹음 파일은 한동훈 것이 아니다. 여러 법조 관계자들과 통화한 걸 짜깁기 한 것이다. 이렇게 부인했죠. 그런데 짜깁기 한 거면 저런 타임코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짜깁기는 일종의 완성된 편집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타임코드를 다나요? 방송국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카카오톡에 보고된 녹취록 내용을 더 보시겠습니다. 근데 뭐 그 속에 야권도 있다고. 근데 야권 있든 말든 상관없어요. 최경환 얘기를 하길래 최경환 어차피 되졌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수사하면서 당해가지고 탈탈 털리는 것보다 그래도 먼저 자진납세하면서 하는 이게 너한텐 낫지 않겠냐. 내가 살 수 있는 건. 그런데다가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게 기본적으로 보면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건데. 막말로 처음에 여기가 얘기한 건 제가 안 된다고 하긴 했는데 검찰 쪽을 연결해 줄 수 있냐는. 연결해 줄 수 있지. 예를 들어서 그거 하기 전에 이런 제보가 있다고 주는 건 문제가 없지. 자, 3분 34초부터 4분 19초까지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녹음 파일을 시간 순서대로 쭉 푼 겁니다. 대화 내용을 봐도 특정한 한 사람과 나눈 것이죠. 여러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배림 팀장한테 보고된 녹취록을 더 보실게요. 당신 어차피 계좌 추적하면 다 털려야 하니까 뭘 원해요? 가족을 원해요? 그나마 가족? 자기도 14년을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면 확실하게 믿을 만한 대화의 통로를 핵심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지. 자, 5분 10초에는 아예 강조 표시까지 돼 있어요. 믿을 만한 대화의 핵심 통로를 연결해 주겠다. 핵심적인 워딩이죠. 이철 측에서 듣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봐도 한 사람과 나눈 대화 내용이고요. 그 시간 순서에 따라 타임코드를 달았고요. 주요 워딩에 강조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게 법조 관계자 여러 사람과 이런저런 얘기한 걸 짜깁기 한 거라고요? 자, 오늘은 이동재 기자의 거짓말을 살펴보셨는데요. 이동재 기자만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채널A 기자들은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말을 맞추면서 진실을 감췄습니다. 그 적나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앞에서 전해드린 방송에서 채널A와 한동훈 검사가 그동안 해온 주장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채널A 기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이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말을 맞추면서 거짓말을 해온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MBC는 2020년 3월 31일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하죠. 바로 이날 채널A의 동정민 앵커는 자신들의 간판 전용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A에서 다음과 같은 채널A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방금 전 MBC가 보도한 채널A의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 과정에 대한 채널A의 입장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채널A는 지난 22일 사회부 이모 기자가 신라젠 전 대주주인 VIK 이철 전 대표의 지인이라는 실체가 불분명한 취재원을 접촉해온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또 피의자인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철 대표의 대리인 제보자 X가 이동재 기자를 접촉해온 사실을 3월 22일에 처음 알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일까요? 3월 13일 백승우 기자가 배혜림 법조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보고 내용 보시겠습니다. 내가 우려하는 건 기자님 얘기를 전달하고 자료 전달받고 그런 거가 당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보통 2에서 3일 걸리니까. 근데 출정을 나가면 아무런 연락을 못 해요. 그런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이철 선생님과 하는 말 가족도 알아? 아무도 모르고 가족만 알아. 이철 아내 채널A 말고 신동아, TV조선에도 그렇고 이철 아내를 계속 압박한다고. 주변 탐문도 하고 그런다고. 양주 집 근처도 와서 대기하고. 또 신라젠 관련해서 상장 이후에 이철 대표는 상장 전에 여러 가지 개입했던 거고 친박의 최경환이 거기에 거액을 투자했었는데 괜찮겠어요? 자, 3월 13일은 이동재 기자가 제보자 X를 두 번째 만난 날입니다. 이날 백승우 기자도 동석을 했는데요. 제보자 X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방금 보신 것처럼 배림 팀장에게 자세하게 보고했습니다. 다이아몬드로 강조 표시도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말이죠. 13일에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는데도 22일에 처음 알았다고 거짓 발표를 한 거죠. 그런데 이 거짓말,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3월 31일 날 배혜림 법조팀장과 전략기획실 소속 강모 기자는 채널A가 발표할 입장문 문구에 대해 계속해서 상의를 합니다. 이 둘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보시겠습니다. 선배, 동재한테 요 내용 관련해서 3월 22일 처음 보고받았다고 써도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철 관련 취재한다는 보고는 2월 말에 받았는데 그럼 안 되겠는데. 사회부장은요? 검찰 거론하면서 구형 얘기했다는 덩건 처음 보고받은 거야. 자, 이 대화만 봐도 3월 22일에 처음 알았다,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된다는 걸 자기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인지를 하죠. 그 다음 내용은 더 충격적인데요. 이 둘의 카톡 대화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채널A는 3월 22일 이동재 기자로부터 신라젠 사건 정관계 연루 의혹 취재와 관련해 담당 데스크가 처음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신라젠 사건 취재하고 있는 걸 3월 22일 처음 알았다, 이렇게 읽힐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전화할게. 네. 내가 우려하는 건 기자님 얘기를 전달하고 자료 전달받고 그런 거가 당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보통 2에서 3일 걸리니까. 근데 출정을 나가면 아무런 연락을 못 해요. 그런 자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데. 22일에 처음 알았다고 해도 되냐가 논란이 되자 배림 팀장이 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 후 배 팀장은 본인이 3월 13일 백승우 기자한테 받았던 보고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강 기자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게 3월 13일 금요일 거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13일에 관련 내용을 이미 보고받았다는 걸 다 파악해놓고도 우리는 22일까지 몰랐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재와 백승우 기자는 신라젠 사건 취재 초기부터 배림 팀장에게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2월 10일 오전 배림 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보실까요? 양주로 출발합니다.
특이사항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경기도 양주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대표의 자택이 있는 곳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이른 아침부터 여기 취재 간다고 배 팀장에게 보고한 거죠. 그날 저녁에 배 팀장이 보고받은 메시지도 보실까요? 검찰 신라젠 대상자 관련 접촉 포인트 이철 일가 손XX 아내 EX 아들 양XX 며느리 등기상 소유자로 적힌 곳은 양주 소재 아파트 내곳 ENG 촬영 모두 완료. 현재 경기도 양주시 고음로 117-725등 755의 실거주 가능성 높아 경기도 양주시 고음로 117-725등 155는 펜트하우스로 현재 인테리어 공사 중. 경기도 양주시 고음로 118-1695등 555와 경기도 양주시 고읍북로 28-8 유승한 내들 아파트 655등 155는 현재 세주는 듯 실거주 아님. 앞선 방송에서 봤던 내용이죠. 이동재 기자가 배림 팀장한테 보고한 내용으로 추정되는데요. 이철 대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개인정보가 모두 들어있는데 이 정보를 검찰에서 받았다는 사실까지 모두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해서 세세한 내용 하나하나 다 보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래놓고 자신들은 보고를 못 받아서 잘 몰랐다. 이렇게 거짓 발표를 한 겁니다. 나중에 채널A가 외부 조사위원들을 위촉해 진상조사를 하는데 이들은 여기서도 똑같은 거짓말을 되풀이합니다. 배림 팀장의 카톡에서 드러난 채널A 기자들의 조직적인 거짓말은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려면 오늘 밤새야 합니다. 이 내용은 일단 이 정도만 하고요. 이번엔 이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자기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지운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동재 기자뿐만이 아닙니다. 백승우 기자의 검찰 신문 기록 보시겠습니다.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을 조사위에 이미 제출하였다가 2020년 4월 2일 반환받았다고 피의자는 진술하고 있는데 그 휴대폰에는 조사위에서 확보한 위 이동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은 왜 존재하지 않는가요? 제가 휴대폰에 저장된 자료 일부를 지우기는 했는데 다 들어보고 지운 것은 아니라서 뭘 지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가 어떤 파일을 지웠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10일, 3월 17일, 3월 20일, 3월 21일 각각 이동재 기자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3월 17일에 이영림 서울 남부지검 공보관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신라젠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만 골라서 지운 겁니다. 그래놓고 검찰 조사에서 자기가 뭘 지웠는지 모르겠다. 특정 내용을 골라서 지운 건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런데 백승우 기자만 이랬던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백 기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시겠습니다. 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보면 법조팀 상급자들인 배예림 사회부 차장과 홍성규 사회부장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삭제되었고 결국 2020년 4월 1일 수요일 이전 홍 부장, 배 차장, 홍 부장, 이 기자, 배 차장, 이 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나요? 그분들이 그 자료를 삭제했는지도 몰랐습니다. 홍성규 사회부장, 배예림 법조팀장까지 카카오톡 내용을 싹 지운 거죠. 사실을 밝혀야 할 기자들이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던 겁니다. 부장부터 현장 기자들까지 한결같이 말이죠. 지우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조직적으로 말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3월 30일 배림 팀장과 백승우 기자의 통화 내용을 보실까요? 녹음 파일이 걔네들이 녹음이 됐을 수가 없는 구조인 거지? 확실하게 하는 거야. 어떤? 한동훈과의? 아니요. 전혀요. 전혀지? 예, 전혀요. 배림 팀장이 백승우 기자한테 확인을 하는 거죠. 제보자한테 너희들이 들려준 녹음 파일을 제보자가 녹음할 수 없는 구조인 거냐 이걸 말이죠. 녹음 파일이 없으면 이렇게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있으니까 혹시 상대방이 녹음했을까 봐 이렇게 묻는 거죠. 다음 말은 더 가관입니다. 우리 대응은 녹취록 자체가 없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있어야 녹취록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녹음 파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뭐 통화하고 나서 여러 뭐 사람들의 뭐 이렇게 취재 내용을 정리해 놓은 메모이지. 녹취록이라는 건 있지 않고 검찰도 그렇게 대응할 거야.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녹음 못한 거 맞지? 이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요. 확실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녹음 파일이 없는 거야. 녹취록도 없는 거야. 이렇게 말을 맞추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죠. 자기들이 녹취록을 풀고 타임코드까지 달아서 배림 팀장한테 보고됐던 이 녹취록. 이거 뭡니까? 사실을 알리는 게 기자인데 사실을 조작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동훈 검사장도 이동재 기자라 그냥 여러 기자들이 전화하는 선에서 전화할 수 있지만 사담선에서. 예.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대화를 전혀 나눈 적이 없어. 예. 그래서 녹취록이 있을 수가 없어. 예. 녹취록을 그쪽에서 보내. 그 보도하기? 녹취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녹취록이 있다고. 예. 녹취록을 보내주지도 않고 녹취록이 있다고 전화를 할 시 법적 대응하겠다가 한동훈 대응이야.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이 스탠스는 잘 알아두고. 예. 알겠습니다. 3월 30일 날 한동훈 검사가 저한테 딱 이렇게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나는 이동재 기자와 신라젠 관련한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 그러니 신라젠 관련 녹음 파일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배림 팀장이 같은 날 백승우 기자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한동훈 검사 입장이 이거니까 너도 알고 있어.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MBC 보도를 앞두고 채널A 기자들과 한동훈 검사가 서로 말을 맞췄던 겁니다. 이래놓고 검언유착이 아니라고요. 서로 말을 맞춘 내용도 새빨간 거짓말이죠. 이동재와 한동훈 검사는 수시로 신라젠 관련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부산까지 찾아가서 한동훈 검사 만나서 신라젠 얘기를 했고 이걸 녹음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죠. 또 이동재 기자는 한동훈 검사와 3월 20일 통화한 걸 녹음해서 제보자 X한테 들려줬고 이 통화 녹취록이 배림 팀장한테 보고까지 됐습니다. 배림 팀장의 카카오톡이 포렌식 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모두 드러난 거죠. 배림 팀장과 백승우 기자는 4월 1일에도 다시 한번 말을 맞춥니다. 이 둘의 4월 1일 통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회사가 진상조사단을 꾸렸어. 예. 그런데 동재가 그 녹음 파일이 없대. 전화기도 분실한 상태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한동훈이라고 이제하고 들려주긴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메모한 거를 정리한 거를 보여주면서 이게 한동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동훈이 아니었고. 들려준 파일도 한동훈이 아니고. 녹음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 승우도.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를 앞두고 4월 1일 다시 한번 말을 맞춘 겁니다. 녹음 파일이 없다. 한동훈 파일이라고 하고 들려주고 녹취록도 보여줬는데 사실 그거 한동훈 것 아니었잖아. 너도 그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들은 끊임없이 한동훈이 아니라고 한동훈 녹음 파일이 없는 것으로 하자는 말을 합니다. 진짜 한동훈이 아니면 녹음 파일이 없다면 이럴 필요가 없죠. 저는 이들에게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을 알려야 할 기자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지워서 사실을 은폐하고 진상조사에서는 진실을 조작하기 위해 서로 말을 맞추기까지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4월 채널A의 재승인 심사에서 조건부로 재승인을 해줍니다. 그 조건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가 방통위에 거짓말을 한 경우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는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송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가 확인됐죠. 기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조작하기 위해 말을 맞춘 사실이 수사 결과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동훈 검사와의 검언 유착도 확인이 됐고요. 명백한 재승인 취소 사항입니다. 저는 이번 검언 유착 시즌2 보도를 이쯤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전에
이번 보도의 한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취재는 완벽할 수 없고 늘 한계와 부족한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언론사와 기자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보도가 완벽한 사실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편집도 하고 보도를 합니다. 저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부딪혔던 한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시청자들에게 솔직하게 함께 밝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취재의 한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취재는 검찰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기록 1300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입수한 기록이 전체 수사기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입수한 기록에는 이동재 기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없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일부만 들어있었습니다. 수사기록 중에 가장 의미가 있었던 내용은 배림 팀장의 카카오톡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분석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카톡 서류에는 수 발신자가 가려져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복사해 줄 때 개인정보라고 판단하고 가리고 복사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배림 팀장이 어느 카톡방에서 누구와 대화를 나눈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내용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저는 고발 사주와 관련된 내용은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배림 팀장의 카톡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어요. 고발할 사람이 준비가 돼 있다. 고발 사주를 의심케 하는 내용이죠. 또 다른 언론들이 일부 보도하기도 한 내용인데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기자들이 채널A 그리고 검찰과 결탁해서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권언유착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여요. 미흡한 제 능력과 부족한 시간 탓에 이런 부분은 미처 다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취재 방식 역시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저의 취재는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취재하려면 수사 기록에서 드러난 이들의 대화 내용이 사실인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검사가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대본은 오히려 압색 반대 취지로 얘기했다 이렇게 말이죠.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려면 당시 중대본이 실제 그런 입장이었는지 확인해서 알려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채널A와 소속 기자들, 한동훈 검사의 반론을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버스는 반론 취재를 했는데요. 채널A 배혜림 팀장, 강모 기자, 그리고 한동훈 검사 등에게 연락을 했는데 이들 모두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보도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채널A 측과 한동훈 검사 모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취재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한동훈 검사의 녹음 파일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이 열린다면 검언유착 의혹의 진실이 규명될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기꺼이 이 보도를 함께 제작해준 평화나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보도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준 여러 유튜브 언론 매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 기자입니다. KBS가 지난 9일 대형 단독 보도를 합니다.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활발하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대형 단독 기사냐면요. 윤석열 후보는 김건희 씨가 2010년 1월에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신한증권 계좌를 맡긴 건 맞지만 4개월 뒤인 2010년 5월에 계좌를 돌려받았고 이 씨와 관계를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죠. 그런데 KBS 취재는 주가 조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2011년과 2012년도에도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해서 보도한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고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취재진이 확인한 것만 40여 차례.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거래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입니다. KBS 단독 보도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기자들의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다른 언론사의 단독 보도를 잘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기자의 단독 기사를 받았으면 자존심 상한다. 뭐 이런 이상한 기자들의 이른바 본조 때문인데요. 우리 기자들이 자존심 세우려고 기자된 거 아니죠. 국민들의 알 권리가 우선이 돼야겠죠. 의미 있는 기사는 서로 받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KBS의 단독 기사를 받아서 전해드리면서요. KBS가 미처 다 분석하지 못한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10년 초에는 누군가 김건희 씨의 신한증권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2010년 5월에 이 주식을 인출해서 동부증권 계좌로 이체를 해요. 그리고 이 주식을 다시 인출해서 대신 DS 하나증권 계좌로 옮깁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랐을 때 이를 팔아치워요. 이것만 봐도 주가 조작이 의심스럽죠. 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신한증권 계좌에 들어있는 주식을 왜 동부증권으로 또 다른 여러 증권사로 옮겨서 팔았느냐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주가 조작범들이 이익을 실현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자기 계좌에서 주식을 현물로 인출해서 다른 자기 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네,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증권에서 주식을 꺼내서 다른 증권사로 이체한 사람, 김건희 씨 본인입니다. 김건희 씨가 주식을 직접 이체하고 판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건지 이유를 살펴볼까요? 신한증권 계좌로 대량의 주식을 사모았죠.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켜볼 겁니다. 신한증권 쪽에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식을 막 사 모았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자, 이제 팔 차례입니다. 근데 신한증권 계좌에서 주식을 곧바로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식을 사 모았던 그 계좌에서 다시 물량을 푸는구나.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주가가 바로 떨어질 겁니다. 힘들여서 주가 끌어올린 보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주식을 인출해서 다른 증권사 계좌로 옮겨요. 그리고 옮긴 그 다른 계좌에서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또 다른 주식 물량이 나오는 거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주식이 인출돼서 다른 계좌로 옮겨진 사실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당연하죠. 제가 제 돈을 기업은행에서 인출해서 제 카카오뱅크 계좌로 옮기면 그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나요? 당연히 모르죠. 김건희 씨가 신한증권 계좌에서 대신증권으로 주식을 옮기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에서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풀려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해요? 다른 쪽에서 다른 주식 물량이 풀리네. 이러면서 이걸 다른 물량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모았던 신한증권에는 여전히 그 물량이 들어있다고 속게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 주가가 잘 안 떨어지겠죠. 사람들은 신한증권에 그 물량이 그대로 있고 신한증권 쪽에서 더 사들일 수도 있다고 판단할 테니까요. 악랄하죠. 김건희 씨는 이렇게 주식을 처분해서 이익을 실현한 겁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주식을 현물로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겨 팔아서 특정인이 이익을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주가 조작범들 사이에서 배신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주가 조작범들이 주식을 막 사모으면서 한창 주가를 띄워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이 딴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몰래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긴 다음에 거기서 파는 거예요. 다른 주가 조작범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사모으는 거죠. 이 경우 사모으긴 하는데 주가가 잘 안 오르겠죠. 뒤에서 몰래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경우는요. 주가 조작범들이 처음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특정인을 챙겨주기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주가가 한창 오르는 중에 자기들이 챙겨줘야 할 사람이 안전하게 물량을 털어서 돈 벌고 빠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적당히 덮어줄 수 있는 검사, 판사, 정권 실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혹은 이들에게 확실하게 줄을 댈 수 있는 사람이거나요. 김건희 씨는 이 두 번째 경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봅니다. 그런데 야, 장인수 기자야, 네가 뭘 안다고 주가 조작에 대해 분석을 하냐? 네가 주가 조작 해본 것도 아닐 테고 주식에 대해서 잘 알기나 하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 주식 잘 몰라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방법 있나요? 자, 2012년도에 있었던 한 주가 조작 사건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보시겠습니다. 200만 주를 매도 주문 낸 장소는 어떠한가요? 제 사무실에서 냈습니다. 한 계좌에서 주문을 냈나요? 그렇지요. 한 계좌. 무슨 소리인가요? 한 계좌가 아니라 주식 실물을 출고하여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등 수상한 이체 상황까지 발견되었는데요. 주식을 한 계좌에서 실물로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옮겨서 판 사실만 갖고도 검사는 마치 범죄인 것처럼 추궁을 하죠. 피의자는 아무 소리도 못해요. 검사와 피의자 둘 다 이게 전형적인 주가 조작의 이익 실현 수법이라는 걸 아는 거죠. 계속해서 이 피의자의 신문조서 보시겠습니다. 제가 주식을 매도한 시점은 JSNS 매매 계좌를 봐야 정확하겠지만 2012년 6월 27일 하루 동안에 120만 주를 매도하였고 내시경인가 손땡땡, 박땡땡, 이땡땡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난리를 쳤습니다. 같은 피의자 손땡땡, 박땡땡, 이땡땡 등이 피의자에게 전화를 하여 난리를 칠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매도한 계좌는 JSNS 계좌였고 매도 주체가 기타 법인으로 확인되어 손등이 저에게 전화를 하여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서로 주식을 사모으면서 한창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인데 피의자가 혼자 몰래 주식을 다른 데로 옮겨서 판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가 조작범들이 이를 눈치채고 전화해서 항의했다는 거죠. 이 경우는 뭐죠? 위에서 얘기했던 주가 조작범들 사이에 배신이 일어난 경우죠. 주식을 사들인 계좌에서 그대로 팔면 바로 들통이 나니까 다른 계좌로 옮겨서 마치 다른 사람이 판 것처럼 위장하려다 걸린 상황을 검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피의자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정리해 볼까요?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 자신의 계좌를 맡겼습니다. 김건희 씨는 또 주가 조작 기간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활발하게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약속된 계좌끼리 사고 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른바 통정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주가 조작범들의 이익 실현 수법을 사용해서 주가를 팔아 이익을 받습니다. 검사님들, 김건희 씨 지금 당장 기소해도 유죄 나오지 않을까요? 최근에 이 사건을 뉴스타파에 최초 제보한 경찰관은 기소하셨던데요. 대한민국 검사님들은 왜 자꾸 범죄자는 봐주고 범죄를 신고한 사람만 처벌하려고 하시는 거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제보자 X가 분석하고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인수 기자였습니다.